네, 이제 보통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똘똘한 한 채 이렇게 그 사세를 얘기를 하면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조금 우리들의 이야기로 좀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오게 되는데 일단 뭐 비싼 아파트들이 올라가면 그 어차피 못 살 아파트면 뭐 30억이든 40억이든 크게 문제는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결국에는 우리 임대를 사시는 분들한테 임대료가 높아지는 거고 뭐 아파트까지 갈 것도 아니고 지금 서울 원룸이라고 하면 커봐야 뭐 한 6평 정도 전용되는 거잖아요. 대학가 같은 데는 한 3평짜리도 있고 그런 데가 월세가 평균 한 90만 원이 넘었다. 제가 서울 처음 왔을 때 한 5평짜리, 6평짜리 원룸이 한 1000에 한 40에서 50짜리가 은근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10년 만에 거의 2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당연히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 특히 지방에서 일자리 찾아온 청년들은 고정비가 거의 2배로 올라가니까 이게 뭐 결혼이나 연애를 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그럼 임대 시장의 월세 전환이 빨라지고 월세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조사장님? 저는 이걸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제 월세 90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월세만 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리비도 내야 되고.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서울에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차이가 벌어집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모아서 뭐 청약을 한다든지 종잣돈을 만들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자 월세 90만 원이죠. 관리비에 내 생활비까지 하면은 200만 원이 그냥 나갑니다. 그러면 사실 사회 초년생들이 월급을 받아서 세금 내고 월급을 받게 되면 한 250만 원, 300만 원 정도 일반적으로 받게 되는데 거기서 200만 원 이상 나가게 된다? 사실 300만 원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세금 실수령으로 따지면. 실수령으로 따지면은요. 그러면 내 집 마련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계속 월세 살면서 그냥 집주인 좋은 일 시켜주다가 그냥 끝나버리게 되는데 서울에 부모님을 이제 같이 거주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월급을 그대로 모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거죠. 집이 서울에 있는 게 수팩이라고 하는 게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차이가 결국에는 이제 앞서서 말한 똘똘한 한 채로 다시 또 이어지게 되는 우리 사회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 앞서서 이제 뭐 10년 전에 뭐 40만 원, 50만 원 했다고 하는데 이게 2배가 올라갔는 게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근데 최근에 흐름을 보게 되면 옛날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월세 살면 돈이 좀 부족하다. 전세 살면 돈 좀 있네. 옛날에 그랬죠. 자가면 자기 집이면 부자네라고 하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아파트 시장과 비아파트 시장이 이제 반대로 갑니다. 아파트 시장에 월세를 살고 있으면 돈 좀 있네. 현금 흐름이 좋네. 그렇죠. 비아파트 시장은 돈이 없네로 갑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게 월세의 비중이 또 커져요. 비아파트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르게 월세와 그러니까 전세가 소멸되고 있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전세 사기 때문에 또 사회 초년생들이 힘들게 종잣돈을 모아서 전세로 들어갔는데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되면 10년 모은 돈이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공급자 입장에서 본다면 PF 문제라든지 최근에 또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가 안 맞춰지다 보니까 비아파트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축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공급이 안 되다 보니 공급은 부족하죠. 그러니까 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고리를 끊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끊어줄 묘책? 대안이 제가 볼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을 발표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은발의 오줌 누기밖에 되지 않고요. 공급자들은 전혀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시장의 수요자들은 전세를 가지 못하니까 그냥 월세로 어쩔 수 없이 전환될 수밖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저는 비아파트 시장은 전세 소멸 그냥 월세 시대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돌이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우리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어디에 사는 거에 따라서 이제 또 하나의 계급이 만들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방을 하나 구하면 최소 100만 원은 나간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사회 초년생이 한 달에 100만 원짜리 적금을 넣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처음부터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좁히기가 쉽지 않은 건데 저만 해도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혼자서 구해서 살다가 결혼하면 보통 이제 신축 빌라에 전세 대출 받아서 좀 지내다가 돈이 좀 모이면 이제 아파트 전세로 갔다가 결국에는 이제 아파트를 사는 이런 그 하나의 흐름이 있었는데 저희 때까지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빌라도 그때 제 기억으로 한 2억 정도면 깨끗한 신축 빌라를 이제 전세로 구할 수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좀 살다가 이제 아이가 좀 크고 하면 이제 아파트로 넘어가는 게 됐는데 지금은 그때는 제 기억으로 전세 대출 받으면 2점 몇 프로 받았어요. 예전에 금리 맞아요, 낮았으니까.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2억 받아도 사실 크게 뭐 한 70만 원, 80만 원 뭐 그 정도 나왔었거든요, 이자만. 근데 지금은 뭐 그게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월세가 어느 정도까지로 가 있는 겁니까, 대표님? 지금 2024년 그 3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증금이 한 1,000 정도면은 네. 월세는 한 70만 원 정도 네.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이 한 2억이 넘는 그런 수준인데 이게 이제 평균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되고요. 뭐 실제로 체감되는 거는 이것보다는 뭐 한 30% 이상 정도는 체감이 된다라고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평균 대비했을 때 한 129% 정도 된다고 하니까 강남은 유별나게 또 가격이 높은 거겠죠. 그러면 이제 그 강남 쪽에 왜 이렇게 월세가 높냐라고 보면은 우선 보면은 우리가 부동산 시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최저 임금들이 올라가면서 이게 최저임금 받으면 내가 그 수익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또 이제 반대로 공급자라든지 주택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또 계산을 하거든요. 뭐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임대료 수준을 높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가지면서 임금이 올라가면서 그 임금 수준보다도 조금 더 높게 월세를 그 측정을 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여유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소위 말하는 은퇴를 하고 부동산을 가지고 운영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수익을 좀 창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 놓으면은 답이 안 나오고 네. 그 월세를 놔도 세금 내면은 오히려 적자를 보는 네, 경우도 있다 그럼, 보니까 월세를 더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요들이 월세가 많아지는 이런 그 현상들이 수요 증가로 인해서 월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전세 사기 문제가 있죠. 네. 그리고 예전에는 얼마 대출 받으면은 2.5%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대출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장벽이 높아지기도 했고 네. 또 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이게 사실 그 숫자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집을 사도 이게 오히려 월세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까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뭐 현장에서 많은 분들하고 얘기하는데 그 월세가 한 1,000만 원 정도 내는 그런 뭐 강남의 주요 아파트 뭐 그런 네. 곳들에 1년 내봤자 뭐 예를 들면 원베일리 같은 곳이겠죠. 네. 그런 곳에 월세 내면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1년이면 그냥 대충 그냥 1억이라고 생각하면 네, 30년 살아도 네. 30억인데 네. 그 아파트가 지금 1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월세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요. 분들도 있어요. 네, 세금 안 내는 것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세금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 고려를 해보면은 오히려 매매보다 월세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싸다라는 인식을 갖고 그런 수요들이 가격을 일정 부분 네. 올리는 그런 경향들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사기로 인해서 전세를 좀 기피하면서 월세 쪽으로 가서 수요들이 좀 늘어나는 거. 그리고 집은 막상 사고 싶지만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대출 안 돼. 대출을 받았더니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이자 내다 보면 이거 월세 사는 것보다도 더 부담스럽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도 세금 내고 나니까 남는 게 없잖아. 네. 그러니까 월세를 올린다든지 전세 놓고는 이거는 뭐 답이 전혀 안 나오니까 월세로 놓는 그런 경향들. 그리고 최저임금들이 뭐 문재인 정부 시절 때부터 가파르게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예. 주택의 임대료에 영향을 주고 줬다라고 있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면 그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캥거루하고 이렇게 혼자 독립적으로 사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택 구조의 문제가 뭐냐면 캥거루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는 이분들이 나가면은 부모들이 집 해줄 돈이 없어서 캥거루로 되는 부분도 네, 뭐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캥거루가 나갔을 때 이런 그 웬만한 직장 아니면은 월세 내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요. 그렇죠. 또 마지막에 최근에 분석하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 가점제가 캥거루 데리고 있으면 집 당첨될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당첨될 때까지 안 내보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상대가 살아야죠. 그런 자산 가치까지도 기대를 해보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사회적인 문제도 생기고 또 월세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이 캥거루들은 나중에 당첨됐을 때 자산 가격까지도 올라가게 되면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임대 시장의 조절도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월세가 좀 월세율도 높아지고 그 월세 가격도 좀 높아지는 상황인데 그럼 당연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현금 흐름만 괜찮으면 몬벨리 같은 100억짜리 30년 동안 30매적 주고 사는 것도 뭐 사용 가치가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은지 초고가 월세 뭐 거의 한 1,000만 원을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인 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게 예전에는 정말 특정한 고급 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었던 거, 뭐 월세 2,500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네네.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은 거죠, 이게. 저는 월세 시대로 가는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회적 인식도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월세 살면 이제 돈이 좀 없다라는 사글세. 인식도 있었는데 요즘은 월세 살면 현금 흐름이 좋다라는 그러니까요. 인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자금이라는 게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기도 이제 쉽지 않은 시대잖아요.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여유 자금이 있다면 그 돈을 사업 자금이나 다른 투자 자금으로 사용하게 되고 내가 주거 비용 깔고 앉아 사는 집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냥 묻어두는 돈, 전세금을 굉장히 아까워하는 트렌드도 사실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월세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또 전세 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사기가 최근에 많이 생기다 보니 사기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작정하고 돌려주지 않으려고 사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으나 역전세가 생기게 되면 집주인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돌려주지 못하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 내 자금이 결국 집주인한테 묶여서 이게 소송을 하려니 사기는 아닌 것 같은데 당장 돌려받지도 못하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깔끔하게 월세를 주자는 분들도 많고 최근에 또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차라리 그냥 법인으로 해가지고 그냥 월세 내는 게 그냥 세금 처리도 깔끔하고 여러 가지 유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아마 월세 특히 고가 월세는 강남 쪽에는 이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고요. 또 이게 젊은 분들 사회 초년생들 중에서도 이제 수익이 좋으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코인도 있고 전문직도 있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산 형성 과정을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종잣돈 자체는 좀 부족합니다만 월소득은 좋아요. 월 뭐 2천, 3천 번다라고 하면 굳이 500만 원, 1,000만 원을 내면서 내 삶의 플렉스? 나는 여유 있게 잘 살고 싶어라고 한다면 월세를 마다할 상황은 아닙니다. 옛날에 부모님 세대 같으면 무슨 소리야. 돈을 아껴서 어떻게든 내 집 마련해야지라고 합니다만 요즘은 트렌드가 달라졌기 때문에 집을 일부러 안 사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나는 빌딩을 사든지 다른 데 코인을 투자하지 왜 내가 집을 깔고 앉아서 있어야 돼. 전세금도 아까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대적 트렌드도 좀 달라졌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은 요즘은 아파트도 뭐 당근 같은 데서 월세로 그냥 많이 해서 월세로 하면 좀 수수료도 좀 작으니까 그 계약서만 이제 부동산에 해서 그렇게 줄여 나가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뭐 4억에 400짜리 이런 것들도 그렇게들 계약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월세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월세 계약 잘못한다고 해서 어떤 뭐 사기에 연루되거나 내 돈을 못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월세가 가장 안전한 수단이죠. 그리고 또 월세가 많아진 게 이제 전세 사기 때문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요즘에 또 새로운 형태의 뭐 사기가 좀 나왔다고 하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사인하기 전에 좀 체크할 만한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좀 해주실까요? 우선 보면은 지금 월세 쪽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 많이 갖다 보니까 월세는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 당근이라든지 예전에는 피터팬 부동산 카페 유행했었거든요. 그때도 이런 형태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보면은 내가 이제 부동산입니다 하고 집들 내놓으셨죠 하면은 이제 내가 다 가서 부동산인 것처럼 뭐 명함을 뭐 특별히 보내지도 않으면 명함 보내주세요 그런 말 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냥 집주인인 것처럼 들어가서 사진 찍고 뭐 한강 쫙 보이는 거 몇 개들 막 찍죠. 그 다음에 요즘에 올리는 것 좀 간편하다 보니까 뭐 당근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다양한 곳에 올려서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은 이제 미끼를 물은 거죠. 물고 나면은 이거 오늘 저녁에 나갈 수 있으니까 가계약금 우선 단돈 이게 뭐 보증금이 한 2, 3억 정도 하는데 한 1,000만 원이라도 먼저 내라. 그러면은 먼저 순위를 앞으로 놓겠다라고 하면서 먼저 받는 거죠. 우리나라의 문제가 가계약금 먼저 일단 넣고 보자잖아요. 급할 때는 쏘고 보는 거잖아요. 쏘고 났더니 이 하나의 집에 뭐 한
20명, 30명씩 계약들을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가계약금 보통 걸 때 등기부등본 확인 잘 안 하거든요. 보통 계좌번호 오면 바로 보내거든요. 그렇죠. 보통 본계약들 할 때나 등기부 확인하고 그렇죠. 마지막에 심지어 계약서 쓸 때 이제 이렇게 양쪽에 보여주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계약금 보내기 전에도 등기부등본을 좀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등기부등본 보면 임대인들 실명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등록하고 이런 부분들 좀 대조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곳하고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체크를 하시는데 최근 들어서는 사전적으로 또 점검하는 그런 형태로 그 좀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사기들이 많으니까 뭐 소장님 같이 이렇게 전문가분들을 두고 사전적으로 좀 왜냐하면 사회초년생에서 등기부등본도 잘 못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갚고 울고도 잘 몰라요. 받았다는 거지. 그걸 걸 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다른데 공부하러 다니는 것보다도 그냥 그 부동산 공부 백날 하는 것보다 실무적으로 이런 것들을 뭐 처방을 받듯이 좀 여쭤보고 전문가들 뭐 동행을 한다든지 뭐 좀 체크를 좀 부탁하는 뭐 그런 것들도 한 뭐 단돈 10만 원을 내서라도 확인을 하는 게 몇 천만 원 날리는 것도 나니까 저녁 한 끼 안 먹고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고3들 봅니다. 수능 끝나고 할 거 없으니까 막 학교에서 영화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걸 좀 가르쳐야 된다고 봐. 그 계약서가 어떤 거고 싸움 나면 종이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줄이 등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학교에서 수능 끝나고 이런 교육 좀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뭐 위로 올라갈 친구들 많잖아요. 아니면 또 지방으로 갈 친구들도 있을 거고 임대차 계약 그런 것도 좀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 대표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사례를 제가 좀 설명드리게 되면 이제 가계약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최근에 직거래 앱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보통 바쁘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보증금 1,000에 월 100만 원에 오피스텔을 이제 매물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누군가 연락이 옵니다. 집 좀 보여주세요. 바쁘니까 그냥 비밀번호만 알려주시면 제가 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비밀번호 1, 2, 3, 4 알려주죠. 나중에 이제 그게 사기에 경찰이 이제 연락이 오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분이 비밀번호를 받아서 자기가 올립니다. 보증금 1,000에 50만 원. 그러면 남의 집을 올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3자가 볼 때는 시세가 100만 원인 줄 아는데 50만 원에 올리니까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할 거잖아요. 그럼 가계약금 일단 내가 바쁘니까 출장 와 있으니까 100만 원만 내라고 해서 여러 명한테 가계약금을 받아서 이게 잠수 타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확인해야 될 게 가계약금 주의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보통 계좌번호 받을 때도 계좌번호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좌번호를 모임 통장 있잖아요. 모임 통장은 이름을 자기 이름 아니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인만 통장을 어떻게 만드냐면 김 씨들 중에 뭐 만만한 사람들이 모임하면 김인만이라고 나오거든요. 모임 통장. 계좌번호 넣으면 이름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통장 사본을 가계약금 입금할 때도 통장 사본을 받아야 되고 등기부등본 이름하고 통장 사본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가계약금 입금하시는 게 좋을 것 역시 같습니다. 그 사기꾼들은 참 진화가 빠릅니다. 머리가 아주 예전에 좋습니다. 중고 거래할 때 통장에 남는 거에 100만 원하고 실제는 1원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남의 집을 가지고 그렇게 팔아먹는 인간들도 있군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과계약보다는 급하면 진짜 가서 진짜 계약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마음 급해가지고 지금 넘어갈 것 같다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마시고 빨리 확인을 좀 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는 팁까지 주셨고, 자 그러면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소장님 그리고 송승현 대표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